다음은 광합성인데요. 이건 뭐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걸 아셔야 돼. 꼭 그냥 뭐 이 기본 상식으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이 농사를 모든 농사를 지을 때 편합니다. 뭐 다른 박사님들도 많이 얘기했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먼저 우리 광합성이라고 하면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이 탄소를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탄소로 만드는 거예요. 먹을 수 있거나. 근데 뭐를 이용해서? 물과 햇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이 탄소를 어떤 탄소의 구조물로 만드는 게 광합성이다. 네? 탄소의 구조물. 탄소의 이 구조물들을 뭐라고 하냐면 당이라고도 하고, 이게 자꾸 이제는 또 구조식이 다시 이렇게 뭉치고 하면 녹말 탄수화물이 되고 뭐 이렇습니다. 뭐 거기에 더 나가는 부분은 뭐 여기서는 뭐 이런 걸 공부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럼 여기서 만든 탄소 구조물, 이 녹말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식물에 이용이 되냐? 저희가 보통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형태의 90% 이상이 이 탄소 구조물, 90% 이상. 나무마다 좀 달라요. 뭐 이렇게 식물마다 다르고. 근데 이 90%에서 95% 이상이 탄소 구조물인데, 그럼 나머지 5%는 뭐냐? 5%, 10% 이거는. 요게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에서 뭐 전부 우리가 그 토양에서부터 흡수할 수 있는 모든 원소들. 13개 원소라고 하는데, 그 원소들 다 합쳐놔야 5에서 10%예요. 5에서 10%. 나머지 부분은 다 이산화탄소 구조, 탄소로 만든 광합성을 통해 만든 구조물들이 식물체를 다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뭐 대체적으로 토양에다 뭐 넣어야 되지, 뭐 비료 뭐 줘야 되지, 비료 뭐 얼마나 줘야 되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거보다 우리가 물과 햇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이 물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 또 뭐 이산화탄소는 뭐 우리가 특별히 관리할 수는 없지만, 뭐 요즘은 또 세밀하게 하는 스마트 농업에서는 또 탄소까지도 이렇게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물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 탄소 구조물에 질소 등이 붙어요. 질소라고 하죠. 질소가 붙으면 이게 결합을 하면 얘네들이 구조체를 형성을 해요. 구조체. 우리가 만든 구조체라는 게 뭐냐? 이파리, 줄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식물 형상을 이끄는 이런 이파리를 만들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만드는 데에는 질소가 필요해요. 질소가 들어가면 구조, 한마디로 부동산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건물 질 때 질소 넣으면 건물 짓는 것처럼 막 이렇게 구조체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이 녹말, 탄소 구조물만 가지고선 이렇게 결합을 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당이라는 게 되는데, 얘네들은 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를 저장해 놨다가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저장량분은 탄소로 형성된 그런 구조체다. 뭐 탄소 구조물, 녹말. 그래서 우리가 질소가 들어가서 형성이 된 거는 줄기 형태를 만들고 이파리를 만드는데 이 생육을 영양 생장을 하는데 쓰는 거고, 이 당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 햇볕으로 만드는 이 녹말 탄소로만 만든 걸로 구조가 형성이 되면 우리가 저장량분으로도 사용을 하고, 생육 후반기가 되면 과일의 포도의 당도도 높이고 포도의 그 품질을 높이는 데에 사용하는 데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비배 관리를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질소를 내가 이 구조체 형성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줄기 이파리 다 만들어졌는데 거기다가 뭐 나는 그래도 질소를 많이 줘야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자꾸 질소를 주게 되면 걔네들이 자꾸 구조를 이파리, 줄기 이런 걸 만들려고 하겠죠. 생일 후반기까지 질소를 줄 필요가 없다. 요런 내용입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보통 교육을 할 때 토양 관리, 포도나무의 토양 관리 이런 걸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많이들 연구되는 분야인데, 이 부분을 이제는 저희들도 이제 알고 있어야 돼서,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가 미생물 분야도 이제는 미생물도 EM 미생물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교육 안에 좀 넣어봤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홀로바이옴 뭐 이런 영어나 이런 것들이 연구가 돼요. 근데 뭐 이걸 설명해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이 미생물 분야가 식물 분야에서 먼저 된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을 통해서 먼저 연구가 됐어요. 네, 사람을 통해서 먼저 연구가 돼서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 사람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가 한 100조 개 정도 된다 그래요. 한 60조 개에서 100조 개. 그런데 사람의 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의 몸하고 같이 공생하고 있는 세균이라고 세균이 그거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뭐 선생님도 계시고 하지만 선생님들의 몸 속에 들어있는 세균은 선생님들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 선생님들이죠. 다 여기 선생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세균들도 다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균의 중요성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세균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다. 예? 그렇죠? 그거를 연장선상에서 식물에 적용을 한 거예요. 식물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식물에 이 같이 공생하는 균들이 없으면 이 식물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식물이 살아가려면 이 EM균이랑 공생균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공생균들이 대체적으로 어디에 있다? 뭐 이파리에도 있고 다 있겠지만 이 식물체에서는 거의 뿌리에 있다. 그러니까 뿌리에 있어요. 뿌리에서 어떻게 뿌리 형성이 되는 거냐면 식물체 내에서 마우스 이게 보이나요? 요 광합성을 하면 여기를 통해서 아까 이산화탄소로 형성된 구조물, 아까 녹말이라고도 하고 당이라고도 해요. 나중에 이것들이 이동을 하죠. 저장량분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게 뿌리로 갑니다. 뿌리로 가면 뿌리에서 얘를 일부 내보내요. 일부 내보내서 내보내면 그 균들이 그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행균, 뭐 공생균, 뭐 유용한 균들이 뿌리 쪽으로 막 모여들어요. 막 모여들면 얘네들이 이 나무의 면역력을 높여줘요. 나무에 무슨 면역력이냐? 사람이나 면역력이 있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동물에만 면역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식물에도 면역력이 있다. 식물 면역력을 연구해서 벌써 발표하고 다 정한 게 2000년도 넘어가가지고 이제 식물의 면역력에 대해서는 이제 다 정해졌어요. 이 식물의 이 뿌리에 같이 공생하는 미생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식물의 면역력이 생긴다. 면역력이 생기면 당연히 여러 가지 병이라든지 생리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보통 농사를 지시면서 알 수 없는 생리장애 같은 경우는 잘 모르면 뭐 석회결 칼슘 결핍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대체적으로 그런 거의 기반은 그 미생물하고 연계가 있다. 그래서 토양 내에 미생물이 잘 살 수 있게끔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이 부분은 뭐 좋은 탭이 쓰시고 뭐 하면 돼요. 좋은 탭이 쓰시고 뭐 미생물 같은 경우도 많이 공급해 주시고 미생물 공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짜로 주니까 그런 거 많이 쓰시면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그 물리성이 좋게 해서 뿌리가 넓게 퍼지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데 그 뿌리가 넓게 퍼지면 뭐가 좋아진다? 미생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호르몬 분야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는데 뿌리가 커지면 뿌리에서 호르몬이 발생을 하죠. 그 발생한 호르몬이 식물의 그 세포 분열을 그리고 또 이 과립비대 그리고 이파리의 이파리를 오랫동안 또 이렇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한다. 예. 이해 가시죠?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따가 물리성 설명을 또 할 거예요. 넘어갈게요. 아까 드렸던 설명을 가지고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는 내가 포도를 심어 놓고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패턴이 이용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발화를 하려면 뭐가 많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해요. 물이 왜 필요하냐? 물이 있어야 기존에 아까 얘기했죠. 그 탄소를 저장량분으로 저장을 해놔요. 식물에. 그거를 물을 통해서 녹여요. 물을 통해서 녹여서
걔네들이 이제는 신촉으로 뻗는데 이용이 되는데, 그때 5에서 6엽까지는 그 자기 몸속에 저장했던 그 탄소, 아까 광합성을 통해서 저장해놨던 그 탄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쭉 푸는 거죠. 5, 6엽까지. 그리고 나머지 질소는 이제 물을 계속 주니까 물 따라 올라가면서 질소가 공급되는 거고. 그래서 발아기에는 물을 많이 줘야 돼. 발아기에 물을 많이 줘야 되고, 신초가 이제는 쭉 커가잖아요. 신초가 이제 5, 6엽까지는 자기 몸으로 커가는데, 5, 6엽 이후서부터는 이제는 토양에서 끌어들인 거하고, 이제는 이파리에서 광합성 한가루를 같이 이용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 뭐를 형성해? 이파리를 형성해야 되고 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뭐가 많이 필요하냐? 질소가 많이 필요한 거야. 그때. 그래서 준 밑거름이 그때 이용이 되는 거예요. 밑거름을 그래서 주시는 게 만약에 질소질 비료 같은 경우는 요때 필요하다. 이파리 형성될 때. 이파리 형성될 때 쓰는 겁니다. 늦게까지 막 주는 게 아니라. 이파리가 이제 다 형성이 됐어. 8엽, 2엽, 9엽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는 그때서부터는 이제는 뿌리도 같이 생장을 하게 돼요. 뿌리도 같이 생장을 하게 되고, 이때 이때서부터 계속 질소가 많이 필요하긴 한데, 그 수정이 되는 기간이 있어요. 꽃이 피고 수정이 되는 기간에는 물을 주는 양을 줄여야 줘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얘네들이 탄소 구조물이 질소가 들어가면 구조체를 막 만든다 그랬잖아요. 줄기 만들고 이 만들고. 꽃이 펴가 수정이 될 때에 상당히 많은 탄소 광합성 산물을 많이 이용을 해요. 탄소 덩어리를. 그때 오로지 그때는 꽃이 피고 수정하는 데에 그런 것들이 탄소로 만든 그 광합성 산물들이 그쪽으로 이용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 그럼 그때 이제는 그때 딴짓하면 안 되겠죠. 질소 막 들어가가지고 그때 뭐 이상한 구조체 이파리 더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수정 안 되면 꽝이잖아. 수정이 잘 되게끔 하고, 수정이 돼서 일단은 그 포도 알이 형성이 돼서 착립이 되면 그때서부터는 다시 질소와 가리가 필요해요. NK 비료가. 그때서 NK 비료가 필요하다. 포도가 이제는 구조체를 포도도 형성이 되면 걔네들도 처음부터 당이 들어간 덩어리가 아니라 걔네들도 세포로 분열도 해야 되고 구조체를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질소가 들어가야 돼요. 질소와 가리가. 그래서 우리가 웃거름을 주는 거예요. 웃거름을. 그래서 웃거름을 줄 때는 포도알이 착립됐다 싶으면 그때서부터 물도 주고 NK 비료도 주고, 대신에 NK 비료를 분시해서 주는 거죠. 한꺼번에 몽창 때려박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최소한 6월 말에서 7월까지는 얘네들이 주기차게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유실이 잘 되는 질소와 가리 같은 경우는 잘 분시해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이해 갔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다음이에요. 이 다음. 그냥 7월이 이제 한 중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도가 이제 뭐 샤인마스카트는 연하기라고도 하고, 뭐 보통 우리가 말하는 거봉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착색기가 와요. 약간 색이 연하기라는 건 약간 이렇게 연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를 영양생장하고 생식생장하고 뭐 이렇게 유식하게 말하면 뭐 변환기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려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때는 오로지 동산이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던 동산이 뭐냐? 광합성 산물에서 오로지 당으로 형성된 탄소 구조물로만 형성된 것들, 이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 질소가 막 들어가면 얘네들은 또 질소체가 들어가면 또 그 결합을 하면 뭐 이런 구조체를 만들려고 해요. 이런 거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런 건 필요 없잖아요. 지금은 당이 포도로 잘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포도로 형성된 구조물에 당이 채워져서 당도가 높고 맛있는 포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는 진짜 나무가 약하지 않는 이상은 질소라든지 이런 거는 7월 이후가 되면 이제 끊어라. 네? 안 끊고 계속 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끊는 게 좋습니다. 끊고 그때 이제는 생식생장으로 넘어갔으니 그때의 상황 봐서, 이것도 상황 봐서예요. 수용성 인산비료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질소를 좀 억제를 하고 생식생장기로 돌아간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때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워낙 인산 수용성 인산이 비싸니까. 근데 필요하시면 질소를 주실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수용성 인산을 주시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그때 뭐 마그네슘 비료 뭐 옆면 시비 해주시든가 뭐 이런 건 괜찮아요. 이런 거 뭐 미량 요소를 좀 공급해 준다던가 뭐 이런 식의 옆면 시비는 도움이 되는데 이때 이제는 질소질 비료를 많이 넣는다든가 아니면 이때 와서 뭐 갑자기 뭐 이렇게 요소 옆면 시비를 강하게 한다든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질소질이 강한 그런 옆면 시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말 그대로 또 엉뚱하게 포도가 이제 생식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된 다음에 포도를 이제 수확을 해요. 근데 수확을 시기가 중요해요. 시기가 포도 수확 시기가 포도를 잔뜩 따라 놓으면 안 익으니까 농가분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다리죠. 수확 시기가 자꾸 뒤로 밀려요. 수확 시기가 뒤로 밀리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형성이 안 돼요. 수확 시기가 중요해요. 수확 시기를 끝까지 익히겠다고 끝까지 놔두면 엄청나게 불리한 거죠. 그래서 수확 시기가 늦어도 10월 이전에 9월 말 10월 초 이전에 수확이 되게끔 해주셔야 돼요. 뿌리가 형성이 될 때는 봄 뿌리와 가을 뿌리가 있어요. 봄 뿌리는 언제 형성이 되냐? 아까 얘기했죠. 신초가 8력, 9력까지 형성이 됐을 때 이제 신초 그때서 뿌리가 막 자라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자란다? 수정되기 전까지. 수정되기 전까지 잘 자라요. 그때 봄 뿌리가 그때 형성이 돼요. 수정이 돼서 포도 과립이 형성이 되면 이제는 그때서부터는 이게 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뿌리는 그때 봄 뿌리 형성도 되게 중요해요. 이때 요 시기 때 뿌리 형성이 잘 되게끔 도와줘야 되고 요 때가 포도가 열리게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뿌리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다가 포도를 수확하면 그때서부터 가을 뿌리를 만드는데 이 가을 뿌리가 잘 형성이 돼줘야 한다. 그래야 겨울을 잘 날 수 있다. 이거는 뭐 글로 된 건데 이거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뭐 아까 뿌리의 성장에 대한 봄뿌리, 가을뿌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 그런 내용이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설명한 걸로. 포도의 생활사인데 이것도 일단은 개략적으로 지금은 일단 후반기 되면 샤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포도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 내용이니까 아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대충 들으시고 잘 모르시면 이렇게 한번 귀담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비는 어떻게 하는 건가 1년 생활사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감사비료는 요즘은 샤인의 그 세력이 강해야 된다 아니면 뭐 수량성을 위해서 농가들이 시비를 워낙 많이 하세요.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감사비료를 따로 안 주셔도 될 만큼 시비를 강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감사비료는 뭐 주라 마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농가들이 워낙 원래 예전처럼 비료 조금 잘 안 쓰셨을 때만 해도 나무 수확을 하면 나무를 좀 가을 뿌리를 잘 내리게끔 하기 위해서 질소가 부족하니까 감사비료를 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비료를 많이 쓰시는 형태라 감사비료를 주실 거면 연면시비를 대신하는 게 더 낫다. 연면시비는 뭐 요소 1% 수확 후에 요소 0.5에서 1% 사이로 해서 그냥 옆면에 한 2, 3회 살포해 주시는 거예요. 뭐 2번, 3번 살포해 주시면 그걸로 감사비료를 대신하면 된대요. 그러면 걔네들이 어차피 포도 수확하면 요즘 세력이 좋아서 수확하면 신초가 많이 나가요. 어차피 나가. 왜냐면 포도를 수확을 했으니까 남는 그거가 신초로 가요. 그래서 신초가 막 나가니까 농가분들이 이 신초가 나가는데 감사비료 줘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단은 그래도 연면시비를 한두 번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 네? 내가 만약에 질소가 차고 넘치면 이게 수확한 다음에 신초가 미친듯이 뻗는다. 아마 이러면은 안 주셔도 되고요. 이때 되면 질소가 너무 토양이 과한 거니까 토양 검정 해봐서 결정을 하실 문제입니다. 기비는 언제 주는 게 좋냐? 기비는 천안 농가분들은 아니 많은 농가분들은 3월경에 많이 주세요. 3월경에. 근데 왜냐면 포도를 천안 묻어서 기비를 주시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묻을지 안 묻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샤인마스카트는 또 한 1년생은 묻을 수 있지만 2, 3, 4년생 키우면서 묻을 수가 없어요. 워낙 두꺼워지고 묻으려면 부러지니까 묻을 수가 없는데 어차피 기비는 제가 보기에는 11월쯤 주는 게 낫다. 수확 후에
한 겨울이 이파리가 다 떨어지기 전에, 다 떨어지고 나서, 그때 겨울 들어갈 때 기비를 주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면 농가분들이 잘 부숙된 퇴비를 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대체적으로 내가 아무리 그 구매한 퇴비를 썼다고 해도 그 구매한 퇴비가 완전히 부숙된 퇴비냐? 그런 게 아니거든. 그리고 그 퇴비가 이제 토양에 잘 융합될 수 있도록 기비는 좀 땡겨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나은 것 같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3월달에 덜 부숙되거나 이런 비를 주면 좀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수 정리하고 지베렐린 처리하고 정립하고 봉지 씌우고 이런 과정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이런 과정이 중요하시니까. 그리고 신초 적심, 부초 정리, 수확 후 관리까지 일단은 아까 이후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